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2%를 채우다. 오늘은 그 8번째 강좌인데요. 수업 시간에 제가 아무래도 시간이 모자라다 보니까 디테일한 설명들이 좀 빠지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를 보시면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로 적절한 것 그랬는데, 음운 변동과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가 진짜 정말 여러 번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안 틀리게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반만으로 시작하는데요. 반만. 요건 지금 선생님이 발음하는 걸 들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비읍이 니은이나 미음 앞에서 발음이 미음으로 바뀌어가지고 반만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자, 비읍이 니은이나 미음 앞에서 미음으로 바뀌는 것은 비음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교체 현상에 해당되는 게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여덟이 나와 있는데, 여덟. 요거 여러분 발음할 때는 비읍이 빠지고 여덜이라고 발음하는 거니까 탈락 현상이 일어난 것도 맞죠? 특별히 겹받침의 발음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맨입 그랬는데 여러분 요거 기억나시죠? 맨입. 자, 일단 맨과 입 두 개로 쪼갤 수 있느냐? 쪼갤 수 있다. 쪼갤 수 있을 때 앞에 받침이 있고 뒤에 이야 요요 유 중에 이가 나왔으니까 이게 뭐로 바뀐다? 니로. 그래서 발음은 맨, 닙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요게 니은 첨가에 해당하는 게 맞죠. 그래서 요게 답이 될 뻔했는데 마지막에 목시 이렇게 들어가니까, 목시는 여러분 굳이 이야기를 해보자면 목시, 일단은 여기 시옷이 연음돼 가지고 목시가 될 건데, 요게 끝이 아닌 게 기역 다음에는 요 시옷이 된 소리로 발음나게 돼 있으니까 목시. 된 소리 되기 현상 기억나시죠?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다음에는 무조건 된 소리. 그러면 목시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요거는 축약 현상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1번은 탈락하게 됩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는데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냐면 박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카메라를 세워놓고 강의하는 거라 칠판을 전체를 쓸 수 없거든. 그러니까 요럴 때는 선생님이 빨리빨리 넘어갈 때 요때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활용해서 칠판 메모를 좀 봐주시고, 그게 안 될 때는 저한테 직접 가지고 오세요. 자, 2번에 박 요게 등장했는데요. 여러분 요 녀석은 발음해보면 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쌍기역이 기역으로 발음되는데 받침의 발음과 관련된 현상을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고, 이것은 음절 끝소리 규칙이니까 교체 현상입니다. 자, 특별히 이 문제가 출제된 이유 혹시 예상되시나요? 보시면 쌍기역이 기역으로 이렇게 발음되는 건데요. 일부 학생들 중에 기역이 2개였다가 하나가 됐으니까 탈락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쌍기역이 기역으로 됐는데, 쌍기역은 저희가 외웠던 자음 체계표를 생각해 보시면 엄연히 하나의 독립된 자음에 해당하니까요. 교체에 해당하고 음절 끝소리 규칙상 기역으로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교체가 맞아요. 두 번째 보시면 너어가 나왔는데 너어. 요 녀석 발음해 보시면 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너어. 그래서 발음할 때 뭐가 탈락하냐면 히읗이 탈락하는데 요걸 히읗 탈락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솜잎을, 자 여러분 둘로 쪼갤 수 있느냐? 솜 플러스 입을 이렇게 둘로 쪼갤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녀석이 받침이 있고 미음, 이야 요요 유 중에 이가 나왔으니까 요게 니은이 첨가돼서 발음은 솜잎을 이렇게 가는 거죠. 니은 첨가 맞지? 마지막에 노치 그랬는데요.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축약 현상이잖아. 그런데 축약 중에 자음 축약,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면 키읔, 티읕, 피읕, 치읒으로 변하는 현상인데, 여기 히읗이 지읒하고 붙어가지고 발음이 노치 이렇게 날 테니까, 그러면 2개의 자음이 축약돼서 치읒이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것들 보시면 3번에요. 갑 그랬는데 요거는
겹받침의 발음 중에 시옷이 빠지는 거니까 탈락인데 곡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 맞죠. 자, 그 다음에 써서 같은 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미 3번은 아니긴 합니다만 써서는 쓰다의 쓰에다가 어서가 붙어가지고 써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붙어가지고 이게 되려면 얘가 빠져야 되잖아. 그래서 으탈락에 해당하는데 요거 잘 모르겠는 학생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한여름은요. 한 플러스 여름 이렇게 쪼갤 수 있는데 한 플러스 여름으로 쪼갤 수 있는데 앞에가 받침이 있고 이야 요요 유 중에 여가 나왔으니까 이게 여로 바뀌어서 발음은 한여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은 첨가가 쓰였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책상인데요. 요거는 발음이 책상, 발음은 책상 이렇게 나겠죠. 왜냐? 방금도 봤지만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발음되는 받침 뒤에서는 된 소리로 가야 되니까 쌍으로 가는 게 맞죠. 여러분 요거 교체 현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도 안 맞았어요. 자, 4번 보시면 부억, 그거는 발음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키읔 받침이 기역으로 나겠죠. 음절 끝소리 규칙, 받침의 발음과 관련된 거 교체는 맞습니다. 아느니, 여러분 아느니 한번 볼까요? 별건 아닌데 발음해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뭐가 빠지고 발음이 되는 거냐면 히읗이 빠지고 발음되는 거죠. 그래서 아느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히읗 탈락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입학, 여러분 요거는 발음해 보시면 입학, 발음해 보시면 이팍인데요. 왜 팍이냐? 여기 비읍이 히읗하고 요렇게 붙어가지고 팍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 녀석은 축약에 해당하는 거죠. 축약. 안 맞지? 마지막에 좋다. 역시 여러분 발음을 해보시면 발음은 좋다로 날 텐데 요거는 축약이 맞죠? 히읗이 디귿하고 요렇게 붙어가지고 티읕이 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답은 아니에요. 자, 5번 밥도 비읍 다음도 된 소리로 나는 된소리 대기 현상 교체가 맞고 아는 요게 알다의 알에다가 는이 붙었는데 리을이 탈락해서 아는 되는 거니까 리을 탈락도 맞죠. 세 번째 달림이 문제였던 건데요. 달림을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니은이고 요게 리을인데 니은이 리을 그러니까 리을이 니은의 앞에 있거나 리을이 오고 니은 뒤에 있거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아무튼 니은을 가운데 두고 앞이 됐든 뒤가 됐든 리을이 오면 이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바뀌어가지고 달림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요게 그 유명한 유마 현상이고 유마는 교체 아닙니까? 안 맞는 거죠. 마지막에 너코는요. 히읗이 기역하고 붙어가지고 키읔이 돼서 너코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정답은 2번. 알겠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러 와주셔야 돼. 자, 두 번째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저희가 아마 요번 주에 문장편에 대한 복습을 하고 있을 거라 요거 안긴 문장, 아는 문장 이야기를 했을 거거든. 그래서 아마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번 볼게요. 기역에 생략된 주어는 뒷절에 생략된 주어와 동일하다 그랬는데 앞부분은 바쁘시더라도 뒷부분은 잠깐 시간을 내주세요. 그러면 주어가 뭔지 좀 생각해 보시면 너 만약에 예를 들어 바쁘지만 너 잠깐 시간을 내주어라 이런 뜻 아닙니까? 앞부분과 뒷부분 모두 같은 같은 주어에 해당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1번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니은은 용언을 꾸미고 있으며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는다. 여러분 니은은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손님들이 마시게라고 돼 있거든요. 손님들이 마시게 여기 게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고 화살표를 빼서 쓰시면 게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뭐냐? 저희가 끝에 이리 개도록 혹은 아서나 어서 같은 애들이 붙으면 이 개가 붙으면 이게 뭐라 그랬느냐?
부사절이라 그랬죠. 부사절. 그리고 부사절이 하는 역할이 뭔데? 그것이 바로 용언을 꾸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시개 요거는 부사절이니까 2번에 있는 것처럼 용언을 꾸미고 있다는 것도 맞고 꾸며주는 부사어 기능을 하는 얘네들은 필수 성분이 아니라 부속 성분이니까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그 말도 맞아요. 가능합니다. 3번 디귿은 안긴 문장으로 여기까지 맞죠. 근데 뒤에 오는 전체 문장에 서술어를 꾸미는 기능을 하느냐. 그런데 디귿 부분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사용할 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할 여러분 여기 리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화살표 빼서 적어보시면 리을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니은 받침, 리을 받침, 은, 그 다음에 을, 던까지 6개. 얘네들이 뭐냐면 관형절을 만들 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방이다. 얘네들은 관형절에 해당하는 거고 관형절은 명사 꾸미는 거니까 내가 사용할도 사실은 방은 방인데 무슨 방이냐면 네가 사용할 방이니까요. 방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거죠. 그런데 거기 3번에 서술어를 꾸민다 그랬으니까 안 맞는 말이거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리을이 뒷절에 주어 서술어 사이에 들어가도 전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느냐. 그거는 해보시면 되죠. 집어넣으면 되잖아. 전화기가 통화를 오래 해서 뜨겁다. 괜찮죠? 가능합니다. 5번에 미음은 명사절에 격조사와 보조사가 결합해 전체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일단 여러분 거기는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밥을 먹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밥을 먹기에는 자 복습하는 김에 기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배웠죠. 미음 받침이나 기 얘네들이 붙으면 이렇게 기 같은 애들이 붙으면 이게 뭐가 된다 그랬냐면 명사절이 된다 그랬으니까 밥을 먹기 명사절이 맞습니다. 거기에 부사격조사는 보조사 맞죠? 특별히 선생님이 문제 풀 때 꼭 필요하다고 외워야 되는 보조사 6개 알려준 거 있죠. 은는, 만, 뿐, 도, 요. 그 중에 는이 등장했잖아요. 이런 애들은 구구단과 똑같다 그래서 외워놓고 꺼내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 격조사, 보조사 다 맞는 말이죠.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알았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부사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들을 위해 해놨지. 3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요. 1번부터 볼게요. A에는 보조사와 결합한 부사를 쓰이고 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바로 푸실 수 있으시려면 결국 보조사를 암기하고 계셔야 되죠. A에 부사에다가 보조사가 붙어있는 거 눈에 확 띄는 게 있는데 뭡니까? 빨리 도가 분명히 보조사라고 방금 배웠죠. 은는 만뿐 도요. 그러니까 도 보조사고 그 앞에 빨리가 부사잖아. 붙어있는 게 맞지? 1번 가능. 두 번째, B에는 문장 전체 내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시하는 부사가 쓰이고 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제시문에 마지막 단락에 문장 부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태도를 보여주는 말을 양태부사라고 한다 그랬어요. 2번에 보면 그 B 부분에 모름지기 실험에 근거해야 된다. 이 모름지기라는 말은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말이니까 그게 화자의 태도를 표시하는 부사가 쓰였다는 말이 괜찮지? 맞습니다. 3번에 보면 C에는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접속 부사가 쓰이고 있느냐 따져보시면 되죠. 원소, 교부, 및 접수니까 및 그 녀석이 앞과 뒤를 연결하는 접속부사지. 4번 D에는 성분부사와 문장부사가 모두 쓰이고 있느냐 역시 따져보시면 되죠. 그런데 D의 부사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느냐 I, 명사, 가, 조사, 만들다, 동사. 왜냐고? 품사는 기본형으로 따지니까. 종이비행기, 명사, 는, 조사, 꽤, 부사, 멀리, 부사, 날아가다, 동사 이렇게.
그러면 멀리하고 꽤 두 개가 부사인데 멀리부터 보시면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멀리 날아가는 거니까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죠. 꾀는 어떻습니까? 멀리는 멀리인데 꽤 멀리인 거니까 꾀도 멀리를 꾸며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따지면 이것은 둘 다 성분부사인 거지 문장부사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요. 알겠지? 마지막 5번에는 성상부사하고 부정부사가 모두 쓰였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부분이 성상부사가 되겠고 뒤에 못 시키겠다. 못이 부정부사가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하나씩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가는데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고 기억이 뭔지 봤더니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니까요. 뭘 꾸미는지 보면 되죠. 근데 1번은 구두쇠는 구두쇠인데 아주 구두쇠니까 명사를 꾸미는 거죠. 2번은 나긴 난데 오직 나만 사랑하는 거니까 나 대명사 체언을 꾸미는 거죠. 3번은 한갓 공상에 불과하다 공상이라는 단어를 꾸미고 있고 5번은 고작 이것이다 이것이라는 대명사를 꾸미고 있으니까 다 체언을 꾸미는 게 맞죠. 근데 4번은 겨우 작품이 아니라 겨우 완성했다는 거잖아. 완성하다라는 말을 꾸미고 있으니까 이것은 체언을 꾸미는 게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지? 여기까지는 여러분 자기만의 리듬이나 속도만 놓치지 않으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여러분 5번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5번 보시면요. 보기 1은 중세국어 의문문의 특징의 일부인데 이를 바탕으로 보기 2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보시면 제가 요거 중세국어에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올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잘 좀 봐달라고 여러분 부탁드렸던 내용입니다. 보기 1번을 보시면 주어가 2인칭일 때 2인칭은 너잖아 너. 주어가 너인 경우에는 첫째 줄에 의문사가 있든지 없든지 의문형 종결음이 니은 다가 쓰인다 그랬죠. 그때는 니은다로 끝내주는 거고요. 그 아래로 내려오시면 주어가 2인칭이 아닌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너 아니라 1인칭이나 3인칭인 경우에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경우는 5계열의 종결음을 쓰고 여러분 여기 잠깐 봐주시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뭐냐? 그걸 설명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의문사가 이런 거잖아. 누구, 언제, 무엇 뭐 이런 거. 너 점심에 무엇을 먹었니라고 물어보면 아니 뭘 먹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이런 게 설명 의문문이죠. 근데 이제 판정 의문문은 네 혹은 아니요로 대답하는 거지. 밥 먹었니? 그러면 네 먹었습니다. 아니요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로.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죠. 이런 것들은 판정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무슨 계열로 가느냐?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의 경우는 5계열로 가는 거고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문은 아계열로 가는 겁니다. 자, 몰랐던 학생들은 이 타이밍에 그냥 외우고 갑시다. 설명 의문문의 경우는 종결 어미를 오로 끝내는 거고 판정 의문문의 경우는 아로 끝내는 건데요. 주어가 2인칭이면 다 필요 없고 니은 다로 끝내면 돼요. 알았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1번부터 봅시다. A에 어찌를 넣으면 여러분 어찌가 들어간다는 말은 의문사가 들어가는 거니까 설명 의문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5계열로 끝내줘야 되니까 마무리를 냐가 아니라 뇨로 끝내주는 거 좋죠. 두 번째 보시면 B의 주어를 네가로 바꾼다. 그러면 너 2인칭으로 바꾸는 거니까 그때는 니은 다로 끝내줘야 되잖아. 근데 거기 인나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되죠. 니은 다를 붙여주면 인, 난, 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3번에 C 주어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어미를 보면 보통 이럴 때 어미는 종결 어미를 얘기하는 거니까 끝날 때 보면 언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니은다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2인칭인 거 알 수 있죠. 4번에 A, B 서술어를 바꾸면 여러분 위에 있는 없나냐 없다를 밑으로 내리고 B에 있는 끝 있다를 위로 올리라는 거죠. 그러면 A 고기 낚을 때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는 있나냐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그 아래 누가 왕의 상이 있나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의문사가 있는 거니까
5개월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없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없나뇨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5번 D하고 E를 주어를 서로 바꾸면 서술어는 각각 선우아 어떤 사람인다 이렇게 바꾼다는 건데 주어를 바꾼다는 것은요 2인칭 주어가 알파벳 E 마지막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거기는 니은 다로 끝나서 사람인다 이렇게 끝나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이 사람이 선우냐 그러니까 네 선우가 맞습니다. 아니요 선우가 아닙니다. 판정 의문문으로 가는 거니까 아계열로 가주셔야 되죠. 그렇게 따지시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문법 문제를 가볍게 봤는데요. 문제가 크게 어렵다기보다 아무튼 자기 리듬을 놓치지 않고 풀어가는 게 좀 중요했거든요. 그걸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장문 독해로 한번 가보죠. 장문 독해에서는요. 저희가 늘 연습하는 대로 일단 몇 번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냐면 제일 끝에 있는 단어 문제 찾아서 먼저 풀어주기 연습 11번 문제를 먼저 푸셔야 되는데 문맥상 A부터 E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씩 따져보면 되죠. 일단 5페이지하고 9페이지 왔다 갔다 한번 해보시면 A 책임을 묻는다는 게 나왔고 1번에 보면 11-1번에 잉크가 묻었다는 게 나왔는데 두 개의 묻다는 다른 거지. 1번은 틀렸습니다. 2번에 보면 B 인간의 행위에 책임을 지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11-2번은 부담을 지웠다고 돼 있으니까 책임을 지고 부담을 지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쓰였다고 보셔야 되죠. 정답은 2번이 맞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C 부분인데요. 이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11-3번은 머리 좋기로는 그를 따를 자가 없다. 그를 능가할 자가 없다는 거니까 뭐 이기다, 능가하다는 말이 C에 들어가면 이상하지. 안 맞는 거고 4번에 높은 산이 마을의 앞을 막고 있다. 그런데 D는요. 추가로 이루어지는 범죄를 막는다 그랬으니까 추가 범죄를 예방한다 뭐 이런 뜻인데 그걸 뒤에 집어넣어 보면 이상하잖아요. 안 맞는 거지. 마지막으로 5번 그 11-5번에 앞으로 사흘만 있으면 사흘이 지나가면 3일이 흘러가면 추석이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거기 5번 책임 추궁에 있다는 지나가다나 시간이 흘러가다는 뜻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따져보시면 가장 유사한 것은 2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이렇게 한 문제를 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들 다 푸셨다는 전제 하에 선생님은 핵심 단어들 위주로 섞으면 내용을 엮어가면서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실제 수업 시간에 수업할 때 전체 글을 설명하기 편하게 하려고 1과 2 두 개로 쪼갰지. 그래서 5페이지 부분에 알파벳이 있다 보시면 거기서 하나, 둘, 셋 내려와가지고 심리적 억압과 같은 정신적인 것도 해당된다. 여기까지가 네모 1번 부분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정리했고 그 아래 형법은 범죄의 성립 요건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부터가 네모 2부분이라 그래서 파트 1, 파트 2 둘로 쪼개가지고 수업 시간에 설명들을 했었으니까 그 기본적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보시죠. 어떤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일은 그 행위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해 행위자에게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러분 핵심 단어를 찾고 가야 되는데 정 찾기가 어려우실 때는 우리말은 결국 주어 부분하고 서술어 부분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만 더 살펴주라 그랬죠. 여기서 처음 시작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떤 행위,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일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핵심 단어를 굳이 찾자면 첫 번째 단락 선생님 그냥 설명하기 편하게 가라고 기호 붙일게요. 책임을 묻는 일, 책임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시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서술어 부분으로 갔더니 책임을 묻는 일은 어쩌느냐? 전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술어 부분에 전제를 체크해 보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전제되어야 책임인지를 보여주면 되죠. 근데 뭐가 전제돼야 되느냐? 그 앞에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뭐느냐?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결국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 아주 중요한 문장이었는데 이 문장을 핵심 단어를 가지고 요약해 보자면 책임을 묻는 일은 반드시 뭐가 있을 때만, 자유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한다는 거죠. 이게 전제니까. 그럼 뒤집어 이야기하면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우리의 직관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당연시하지만 뒷부분이 중요하겠죠. 강한 결정론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눈에 확 띄시죠? 강한 결정론이 눈에 확 띄실 거고 이 강한 결정론은 어쩌는 거냐? 여기 방금 보셨던 대로 자유의지 요 녀석을 인정하지 않는 쪽입니다. 그치? 자, 그 다음 볼게요. 강한 결정론에 따르면 여러분 강한 결정론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죠. 강한 결정론에 따르면 자연이 필연적인 인과법칙의 지배를 받듯이 인간 역시 인과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얘네들의 주장이 하나 더 나왔네요. 인간은 어쩌냐? 인과법칙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인간의 행위를 포함한 모든 사건은 선행하는 원인에 의해 어느 시점에 그것이 일어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인과 중에 인이 원인이잖아요. 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날 결과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 같은 것은 끼어들 수 없다. 요 말이 한 번 더 반복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강한 결정론이 옳다면 그러면 자유의지가 없는 거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없다면 책임도 물을 수 없을 겁니다. 그 뒤에 강한 결정론이 옳다면 도덕이나 법을 통해 인간의 행위에 책임을 지우려는 시도는 근거를 잃게 되죠.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강한 결정론에 대한 설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없고 인과법칙이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와 달리 결정론을 받아들이면서도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음을 인정하는 입장을 약한 결정론이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 여기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약한 결정론에 대한 내용인데 선생님이 메모하는 걸로는 좀 보기 안 예쁠 수 있지만 강한 결정론하고 약한 결정론을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밑줄만 그으면서 따라오시면 되죠. 약한 결정론을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오늘의 첫 번째 고수의 포인트가 될 텐데 고수라면 이 부분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뭐냐? 두 개의 대상이 나왔으니까 공통점과 차이점, 그 중에서도 차이점에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결정론을 받아들였다는 건 공통점인데요. 얘네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정도는 선명하게 대조가 되니까 아시겠죠? 약한 결정론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쪽이고요. 강한 결정론은 자유의지가 없다는 쪽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볼게요. 약한 결정론은 인간의 행위에 선행 원인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 원인에 의한 결과가 항상 하나의 불가피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지는 않는다. 아하, 그럼 여러분 여기도 얘랑 비교해 보자면 인과법칙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선행하는 원인이 있긴 한데 이 결과가 한 개가 아니라 뭐야? 여러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여러 개인데 그 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에 따르면 자유란 원인이 없다거나 원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외적 강제나 구속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 자, 자유의 의미가 소개되어 있었고 강제나 구속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행위는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지만 자유의지가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요거 한 번 더 등장했고 자, 그 다음에 내적인 욕구나 신념 체계에 따라서 행위가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선행 원인을 갖는다. 원인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자유의지에 따라 그걸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가 여러 개인데요. 그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니까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저희가 여기 지웠던 내용, 이 글이 시작할 때 나왔던 내용이 뭐였냐면 자유의지가 있을 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결정론은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책임도 없고 약한 결정론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책임도 있다고 이야기하겠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면 강한 결정론은 범죄자가 처벌받는 상황을 인과론적 측면에서의 죄의 억제로 설명한다. 자, 얘네들 처벌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죄의 억제라고 설명한대요. 죄의 억제. 뭔 말이냐? 처벌이란 범죄를 행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책임 얘기 안 하니까 대다수 일반인을 보호하거나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행위를 한 이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강한 결정론은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아주 위험한 범죄자를 교도소에 가두어 놓고 컨트롤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반면 약한 결정론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그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즉 누군가를 처벌하는 근거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 추궁에 있다. 자, 둘을 비교해야 되니까 이쪽의 처벌은 뭐냐? 책임 추궁이죠. 책임 추궁.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밑줄 그으셨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처벌의 근거를 책임의 추궁으로 보면 강제나 구속에 의해서 행위자가 다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는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자유의지가 있을 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강제라든가 구속에 의해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면 자유의지가 없는 거니까 책임을 못 묻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 그 행위는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때의 강제나 구속은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질환 등에 따른 심리적 억압 같은 정신적인 것에도 해당된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이따가도 나옵니다만 뉴스를 보시면 심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좀 약하게 하거나 면해줄 때가 있잖아요.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책임의 문제를 많이 따질 수 없는 상황이라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어쨌든 여러분 약한 결정론과 강한 결정론의 내용이 이렇게 둘로 구분되어져서 정리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는 7번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6번부터 한번 볼게요. 강한 결정론과 약한 결정론에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입니다.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강한 결정론을 먼저 하셨으니까 이걸로 따져보고 그 다음에 약한 결정론 따지시면 돼요. 1번 원인이 없는 사건도 존재하느냐. 근데 강한 결정론 이미 원인이 있어야만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맞지? X. 2번 자유의지는 인과관계에서 벗어난다. 여러분 인과법칙이 적용되니까 자유의지는 없는 거로 봤으니 강한 결정론은 이게 맞죠. 근데 약한 결정론을 생각해 보시면 자유의지가 있으면서도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랬죠. 결과가 여러 개인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자유의지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2번은 강한 결정론은 맞는데 약한 결정론에서 안 맞습니다. X. 3번 결정론하고 도덕적 책임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느냐. 왜요? 강한 결정론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약한 결정론은 결정론이면서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책임을 추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말이죠. 3번도 X. 4번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약한 결정론은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강한 결정론은. 4번은 둘 다 동의할 수 있겠네. 정답은 4번이죠. 5번 마저 보면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책임 추궁. 요거는 약한 결정론만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7번으로 가는데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혹시 못 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한 논리학자가 아래의 사례를 근거로 삼아 강한 결정론 혹은 약한 결정론을 평가할 건데요. A는 대통령 후보자인 X와 Y 중 누구에게 투표할지 고민하다가 X를 선택하기로 결정한 후 X에게 투표했어요. 그런데 A의 뇌에는 신경외과 의사인 B가 심어놓은 장치가 있습니다. 좀 황당하긴 한데 이 장치는 A가 X에게 투표하기로 선택할 때에는 작동 안 하고 Y에게 투표하기로 선택할 때에는 전기자극을 가해 X를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A가 X를 선택함에 따라서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고 A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X를 선택한 것이므로 A의 투표 행위는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에요. 물론 B가 설치한 장치로 인해 A는 X를 선택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황당하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따져봐야 돼. 1번 보자. 전기자극이라는 원인에 따라 선택이 달라졌으므로 근데 생각해보세요. 위에 등장하는 사람은 자극을 받아서 선택을 바꾼 게 아니라 자극을 받기 이전에 이미 자극을 안 받아도 되게 X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전기자극이라는 원인 때문에 선택이 달라진 건 없잖아. 1번은 X 안 맞습니다. 2번 보세요. 내적인 신념체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장치 작용에 의해 선택이 결정되어서 여러분 장치 작용에 의해서 선택이 결정된 게 아니라 알아서 X를 선택했었잖아요. 안 맞는 거지.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뇌 속의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선택의 선행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례는 약한 결정론을 지지하느냐. 사실 여러분 위에 있는 경우는요. 내가 둘 중에 X를 선택한 거니까 내 자유의지가 들어있는 거잖아. 그래서 약한 결정론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선택의 선행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약한 결정론도 어떤 선택이든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 설명은 안 맞는 거죠.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뇌 속의 장치로 인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했으므로 이 사례는 약한 결정론을 지지하는군. 선생님이 얘기한 그대로죠. 자유의지 있고 약한 결정론. 정답은 4번인 거죠. 5번 뇌에 가하는 전기자극과 같은 외적 강제는 어떤 경우에도 선택의 원인이 될 수 없으므로 여러분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만약에 Y를 선택했더라면 전기자극을 받아가지고 X로 옮겼을 수도 있잖아요. 선택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치? 안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약한 결정론. 따져보실 수 있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파트 2로 보기로 했던 거 5페이지에 알파벳이 있다에서 4줄 내려가면 형법은 범죄 성립 요건을 3가지로 구분한다는 거기서부터 또 가볍게 저희가 한 번 더 정리하죠. 자, 일단 형법은 범죄 성립 요건을 3가지로 구분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3가지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되죠. 선생님이 요거 뭐라 그랬냐면 예상하며 읽어가기라 그랬고 3가지가 있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몇 가지 나올 거냐면 3가지 나올 거거든요. 이 3가지 뭔지 눈을 크게 뜨고 찾으셔야 되지. 첫 번째 보세요.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구성요건의 해당성. 첫 번째는요. 구성요건의 해당성입니다. 그러니까 형법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벌을 주려면은요. 형법 조문에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그 구절이 있어야 돼요. 그 구성요건, 형법 안의 조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 법조문에 그런 사람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말이 가끔 TV에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형법 조문에 그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없으면 아쉽게도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아저씨들이 형법을 빨리빨리 바꿔주셔가지고 새로운 신종 범죄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조문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객관적으로 현행 법질서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위법성,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두 번째는 위법한지를 따지는 위법성. 근데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법조문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한 거니까 거의 대부분 위법한 내용까지 갈 수 있겠죠. 이건 뭐 비슷합니다. 가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는다고 봐주는 특수 사례가 있어서 그래요. 마지막, 그 다음에 행위자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책임성이다. 세 가지 다 나왔죠? 이렇게 세 가지 나왔고, 자, 그 다음입니다. 범죄란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성립하는데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 즉 책임이 성립되지 않을 때 처벌을 면하게 하는 사유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우리 형법은 약한 결정론의 입장을 취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러분, 아까 앞에 약한 결정론이 뭐야?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책임 지운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 형벌에서는 책임이 만약에 없다면 자유의지에 의해서 행한 행동이 아니니까 처벌하지 않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한 결정론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책임이란 행위자가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위법한 행위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형법적 비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약한 결정론에서 그랬잖아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여러 개의 결과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행위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래. 구성요건의 해당성과 위법성이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인 반면 두 가지는 행위 자체가 문제인데 책임성은요. 특정 행위자에게 적법한 행위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선택했는지 그걸 따지는 거예요. 행위자가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위법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 그 행위자는 비난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도 물을 수 없고 그러면 범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법조문들이 등장하는데요. 형법은 자유의지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긍정하는 조문을 담고 있진 않지만 행위자의 정신 능력과 그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행위자의 책임을 달리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형법 제10조 1항은 10조 1항의 밑줄 한번 그을까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심신상실의 상태의 행위로 보고 이것을 벌하지 않습니다. 이는 심신상태의 행위자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돼 있죠. 여러분, 심신상실의 상태. 그러니까 몸이든지 마음이든지 간에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선택할 수 없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니까 책임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죄를 면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TV에서 보면 가끔 정신이 이상한 친구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용서해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겠죠. 또한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를 심신미약행위라고 보고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한다. 앞에 1항에서는 완전히 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책임을 면해주는 거고 요번에는 책임을 인정하긴 하는데 비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감안해서 벌을 좀 감해 주는 거죠. 이는 심신미약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범죄가 성립하긴 하지만 의사결정이 자유로운 경우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줄기 때문에 책임의 크기에 맞춰서 형을 낮춘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심신장애는 진짜 막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막 이런 심각한 경우고 심신상실의 경우, 심신미약의 경우네요. 심신미약의 경우는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뭔가 제대로 된 자유의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을 때는 비난 가능성이 그걸 감안하면 줄어드니까. 근데 사실은 또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자꾸 취해서 그렇다고 이걸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말이 많죠. 어쨌든 여러분 핵심은 약한 결정론의 입장에서 자유의지를 온전하게 실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벌을 줄여주기도 하고
벌을 아예 없애주기도 한다. 책임성 여부에서. 그런데 형법 제10조 3항은 1항이나 2항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의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에 따르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행위자가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 조각이나 감격을 행하지 않고 처벌합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막 술 취하고 이러면 벌을 감해준다는 걸 알고 일부러 취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 이것까지 못 봐주는 거지. 심신장애를 스스로 일으키는 행위는 불법 행위를 저지를 최종적인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으로 간주해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는 거죠. 당연하죠. 이런 경우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행위는 불법을 저지를 의사의 결과일 뿐이다. 한편 책임과 관련된 또 다른 형법 조항으로 12조가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에 대해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으로 인해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막 목에 칼 대고 죽일 거다. 내지는 가족들을 잡아놓고 협박한다. 뭐 이런 경우는 책임을 묻기 좀 그런 거죠. 왜냐하면 자유의지로 뭔가를 선택할 수 없잖아. 이때 재산상의 피해를 미끼로 협박당하고 있는 상황은 피해액의 규모를 막론하고 적용되잖아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이게 돈이 걸린 것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 가족들의 생명 뭐 이런 거는 봐주는데요. 돈은 안 돼요. 이 조항은 강요로 인해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이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행위를 해야 한다는 의사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불법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분명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요로 인해 자유로운 선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책임성을 조각해줘 가지고 벌을 주지 않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구체적인 몇 가지 형법 조항이 소개되어 있는데 모두 책임성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칠판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를 옮길 수가 없어서 뒷부분은 말로 설명했는데요. 대충 조금 느낌들이 오시죠? 수업 시간에 내가 칠판에도 적어드렸으니까 정 궁금한 학생은 한 번 더 찾아와 주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책임성과 관련된 조항들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8번 문제부터 풀어보죠. 기억의 근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을 보시면 우리 형법은 약한 결정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약한 결정론의 입장. 아까 여러 번 나왔죠. 자유의지가 있는 선택의 경우는 책임을 물 수 있고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안 되는 경우는 그건 책임을 물 수가 없는 거죠. 1번 심신장애,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로 인정했다. 아까 저희가 봤던 내용이죠. 맞습니다. 10조 1항. 두 번째, 형법적 비난이 가능할 때만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책임성 설명할 때 나왔죠? 형법적으로 비난이 가능한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3번, 강요를 받은 행위자는 불법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러분 아까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었던 건데요. 그 끝부분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인식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가?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니까 자유의지가 없었고 그래서 책임이 조각되는 거예요. 불법을 인식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강요에 의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군요. 정답은 3번. 4번 심신미약의 경우는 심신상실과는 달리 책임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죠. 그래서 심신장애, 심신상실 얘네들은 벌을 면해주는 거고 심신미약의 경우는 벌을 감해주는 거다. 인정하긴 한다. 역시 나와 있었어요. 10조 2항. 5번 범죄 성립의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이게 다 돼도 책임성이 조각되는 경우, 사라지는 경우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 모두 약한 결정론과 관련이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9번인데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1번 형법 제10조 2항은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행위 범죄가 될 수 있죠. 이게 10조 1항하고의 차이점이지. 대신 범죄가 되긴 하는데 벌을 감해주는 거지. 2번 형법 제10조 3항은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따른 책임의 감면에 대해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죠. 일부러 술을 먹고 그렇게 한다면 안 된다. 3번 어떤 사람이 불법 행위를 저지를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죠. 10조 3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4번 어떤 사람의 행위가 범죄 후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어도 책임성이 조각돼 버리면 벌 안 받지요. 정답은 5번인데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구속요건의 해당성을 판단할 때는 적법한 행위 가능성이 있었는지, 근데 여러분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선택했느냐는 책임성을 따질 때 이야기고, 그 위 앞에 구속요건의 해당성은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그치?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0번이네요. 어느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가부터 다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 다 읽으셨죠? 1번에 보시면 가에서 갑의 행위는 협박을 받음으로 인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해야 된다는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형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느냐? 책임을 물을 수 없긴 하죠. 근데 아까 앞에도 나왔는데 강요에 의해서 일어날 때는 의사가 없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의사가 있긴 했는데 뭐가 없었으니까, 자유의지가 없었으니까.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본인한테 자유의지가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해주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없었다 그러면 안 되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나에서 의뢰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았으나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여서 위법성이 없었으므로. 근데 여러분 나에서는요 그 남자가 강요를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그 말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위법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되냐 그랬는데 위법성이 없는 게 아니라 책임이 조각되는 거 계속 나옵니다만 자유의지가 없는 상태일 때예요. 안 맞습니다. 3번 다에서 병의 행위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음주운전 시에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병이 예견했죠. 이건 일부러 그런 놈이니까 10조 사망 벌 받아야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가해서 협박범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다고 협박했거나, 근데 여러분 그 앞에 6페이지에 밑에서 5줄 올라가면 중간 부분부터 있는데요. 재산상의 피해를 미끼로 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거 형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게 아니라 이거 있어요. 틀린 거다. 5번 가해서 갑, 나에서 을은 모두 처벌을 받지 않지만 갑은 협박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위를 했고, 근데 여러분 심신미약은 10조 2항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가에서 갑, 그 인질로 잡혀서 강요되는 건 12조랑 관련된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두 개는 다른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가에서 갑은 심신미약이 아니에요. 강요받고 있는 상태니까 10조 2항이 아니라 12조와 관련된 상황입니다. 그 설명 자체가 안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을은 구속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게 아니라 요거 책임성을 면해주는 거죠. 구속요건이 아니라. 안 맞지? 정답은 어쨌든 3번이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선생님이 요번 장문 독해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방금 저희가 봤던 10번입니다. 간간히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는데요. 법 조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요 법 조문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게 해보는, 이것은 형법이었지만 다른 법을 가지고도 많이 나와요. 민법도 나오고 세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차분하게 적용해보기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많이 연습하면 충분히 저희가 시험 때 쫄지 않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시간 날 때 이런 문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감하게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